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토니모리였습니다. 어제 K뷰티, 미용기기부터 화장품까지 뷰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토니모리도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요. 대표님, 토니모리는 10,000원 돌파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오늘 돌파를 기대했는데 돌파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화장품 추세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너무 이번 주에 급등세가 연일 실현이 돼서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조금 위아래로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조금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손절가도 염두를 해두면서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의견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토니모리는 계속해서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공략 가능한 탑픽주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공개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섹터별로 이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정을 발표했습니다.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영국에 부과한 자동차 관세 25%를 철회했고요. 제규어나 랜드로버 같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연간 10만 대 한해서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무역 합의를 발표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동차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한 1, 2% 소폭 상승세에 그치더라고요. 이런 대형주를 공략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자동차 부품주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부품주를 보는 게 나을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일단 자동차는 내가 조금 천천히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한 중장기 조금 스윙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모아나가는 관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자동차 이런 관세 리스크 때문에 지금 약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를 않으면서 계속 이 박스권 내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인데요. 일단 현대차를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을 확대에 집중을 하면서 현대차 나름대로의 우리가 관세 리스크에 조금 대응을 이어가고 있고요. 사실 한국차가 이제 25% 정도의 고율 관세로 좀 수출에 이제 발목이 잡힌 상태이죠.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의 이런 기대감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오늘 잠깐의 상승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 이래 계속 이 자동차 주가들을 보면 이렇게 한 2% 정도 현대차 기준으로 한 19만 원 초반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18만 원 한 중후반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 구간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들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유럽, 인도 등에서 이제 해외 공장을 세우고 있으면서 이런 국내 부품 사업들과 함께 동반 진출을 하고 있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까지 같이 수출세가 급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관세 리스크만 지나갔을 때는 이 자동차 업황 전반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큰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는 개인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관세로 인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대신 좀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기아 중에서 저는 현대차를 한 19만 원 초반부터 18만 원 한 초반까지 좀 박스권 안에서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자동차주가 잘 갈 때 결국엔 이런 본주보다 부품주들이 좀 더 잘 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좀 무빙이 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 대표적인 SL, 화신 등을 눈여겨보시면서 전반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는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품주들이 무빙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오늘 탑픽주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섹터가 시장에서 다소 소외되어서 아쉬운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런 호재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강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럴 때 오히려 모아가야 하는 것인지 지난주 우리 윤혜림 대표님은 하반기를 바라보고 반도체 대장주 좀 모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이 있는 섹터인데 주가 흐름이 최근엔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이 다른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죠. 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특정 섹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는 자금이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증시를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포트에 한두 종목 정도는 보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저점을 찍었었던 4월 9일을 기점으로 한다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 정도의 반등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아주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자금이 몰리는 쪽이 다른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긴 어렵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놓을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가장 리스크가 큰 게 뭐냐면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가 그러면서 관심을 많이 받아서 내가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 종목에 대한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하고 나오기도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 관심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가 작년처럼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관세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도 저는 정점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관세 쪽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던 것은 4월 중순 이전에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영국과 뭐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자동차 쪽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눠봤는데 이 자동차 쪽에 대한 그 맥시멈 관세 같은 경우가 반도체 쪽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가 기저 배경으로 깔아놓는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 주가에는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도 정점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다만 과거처럼 탄력적인 모습은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포트에 한두 종목 정도는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작년과 같은 탄력적인 움직임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두 종목 정도는 포트 안에 담아보자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잘 가고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방산주가 기업별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어제 LIG 넥스원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한 영향 덕분인지 오늘은 현대로템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 한 9%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방산기업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한 걸 봐서 그런지 현대로템만이 지금 방산 빅4 기업 중에서 실적을 발표 안 했거든요. 이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로템은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한 번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지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실적을 굉장히 잘 내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은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올라오고 오늘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산주 쪽에 대해서는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나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더 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다른 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봤을 때 조선주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줄곧 드려왔는데, 방산 같은 경우도 일단 전 세계 점유율에서 이제 10%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납기를 맞출 수 있다는 부분과 가성비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2024년도, 2025년도 넘어가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의 점유율 자체가 실제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의 방산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나라 방산 기업들의 PBR, 평균적인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평가가 됐다라고 분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라는 것은 상승의 여력은 더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도 다른 나라 기업들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10%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도 계속해서 인도 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신고가로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비중을 전부 다 채워서 매매하기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방산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근거는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영업이익률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 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또 최근에 이제 이 대형주들 말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중소형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화 시스템이나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 쪽에 대해서 매출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낙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i3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제가 굉장히 좀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는 또 코치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후발주자의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전방 산업이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전 방산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방산주 내에서도 이 종목별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 장세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중소형 방산주에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또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 중소형 방산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동안 1분기 증시를 주도했던 대형 조선주들이 잠시 쉬어가고 있고요. 그 바톤을 지금 조선 기자재 쪽이 바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엔진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화 엔진과 HD 현대 마린 엔진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HD 현대 마린 엔진은 오늘 한화 오션에 186억 규모의 선박 엔진을 공급한다라는 이 계약 공시가 공개가 되면서 오늘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엔진 관련 종목들 지금 구간에서 좀 들어가 봐도 괜찮을지, 이제 대형 조선주들이 좀 미리 갔었잖아요. 그 뒤를 조선 기자재가 이제 이어받는 건가요? 뭐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으면 해볼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계속 이렇게 조선 방산이 뭐 실적이 받쳐주고 이런 트럼프 관련 수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긴 가는데, 과연 다음 분기에도 이 분위기가 계속될까라는 좀 의문이 있어서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그 방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던 것처럼 조선도 여전히 뭐 내년까지는 좋다, 계속해서 주도주일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워낙 기자재들도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이럴 때 아픈 손가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뭐 피팅주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보니까 이제 실적 쪽에서 조금 미스가 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이 될 시점들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노려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조선주들 중에서 우리가 아픈 손가락으로 꼽는 종목이 우리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선주들이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지금 못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조선업 자체가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내부터 이익 개선세가 두드러질 전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뭔가 열광하는 종목을 따라붙기보다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종목 어쨌든 지금 2분기 내에 다시 한번 좀 실적이 발생이 되면서 조선업이 지금 받쳐주는 업황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슈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를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우리가 한 2, 3주 전에 얘기를 했던 뭐 HJ중공업 정도로 우리가 조금 후발주자들을 다시 눈여겨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조선 섹터 내에서도 후발 주자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특징주로 삼성중공업, HJ중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오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는 K뷰티 관련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K뷰티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APR이 결국에는 상한가로 문을 닫았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6%대 강세를 이어가며 1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콜마가 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현재 7% 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APR은 화장품도 만들고 디바이스도 만들잖아요. 한국콜마는 또 대표적인 ODM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쪽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 또 급등하지 않은 또 토니모리 같은 그런 후속주가 있다면 어떤 주를 좀 봐야 될까요? 일단 한국콜마가 어제 그 코스맥스 같은 상승세를 보여줬으면 계속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 약간 윗골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콜마와 APR을 비교해 본다면 APR이 단연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APR 주가가 저희가 지금 6만 원대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맞지만 지금 계속해서 어제 외국계 리포트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권사들 리포트도 그렇고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서 뭐 다시 한번 계속 신고가 영역을 좀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둘 중에는 APR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고 뭐 조정의 음봉에 분할매해서 다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의견을 정리하고 싶고요. 이제 화장품이 좀 다시 한번 쉬었다가 다시 갈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새로운 종목들을 보자면 전 오늘 삐아 마녀공장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 관심 있고 쓰는 관점에서 제니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삐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색조 화장품 브랜드인데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저렴한 데에 반해서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삐아를 그 접근했었던 게 쿠팡에서 맨 처음에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워낙 가격이 저렴하고 색조가 잘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판매가 잘 되는 편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요즘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뭐 에이블리, 지그재그 이런 좀 쇼핑몰들과 좀 협업을 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는데 삐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그재그와 좀 협작을 해서 립글로즈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의 훈풍이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삐아라는 종목에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브랜드는 이제 기초 제품이 유명한데 여기서도 클렌징 오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에서도 한 4년 연속 1위를 판매를 좀 등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초 제품과 좀 클렌징 오일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좀 이 두 가지 새로운 브랜드들을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보다는 APR이 조금 더 상방이 열려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후속주로는 삐아와 마녀공장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는 비만치료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나 블루엠텍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와 함께 또 전월 대비 500%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이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유통하는 블루엠텍이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제2의 인벤티지랩이 될 수 있을지. 근데 투자주의 종목이라서 그런지 블루엠텍이 오전장에는 한 28%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한 12%, 11%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저는 주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올라왔겠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분출되기 직전에는 500억이 좀 안 됐던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서 큰 자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저는 이제 비만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투자 주의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당장 공략해 보는 것은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비만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다른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보다 비만 쪽에 대한 두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비만을 예방함으로써 우리가 합병증을 굉장히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굉장히 넓다라는 부분이고요. 비만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아프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비만 쪽에 대해서 이제 내가 살을 빼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미용 쪽으로도 엮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제약바이오와는 조금은 다른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가 좀 필요하지만 비만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통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엄청난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오늘 보시면 굉장히 오랜만에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미약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펩트론이 부각이 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한미약품 이야기가 됐었는데 주가 흐름이 잘 나오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가치적인 측면에서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한미약품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한미약품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엔터주 이야기 한번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12시경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95억 원을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덕분에 두 자릿수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현재도 한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 지금도 공략 가능할지 JYP 엔터가 지금 유일하게 바닥 구간에 있더라고요. 이쪽을 공략하는 건 또 어떨까요? 일단 뭐 엔터주도 지금 중국문 열려있고 관세를 피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약간 엔터주가 쉬어갈 때 지금 화장품주가 바톤 터치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분기도 엔터주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만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뭐 SM, 하이브 이런 쪽이겠지만 지금 많이 좀 오른 상태여서 주가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JYP를 접근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문이 열리면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엔터주는 뭐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IP가 있는 좀 기업을 골라서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 아까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어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좀 빠르게 무빙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일단 뭐 단기간에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품주 원탑을 저는 SL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보다도 지금 외국인이 조금 소량 들어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 자동차 산업이 이 생산 현지화 좀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저는 SL이 가장 큰 폭의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이제 관세 리스크가 조금 해결이 되면 현대차 본주부터 이렇게 SL 화신 등이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고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좀 자동차 부품주를 모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SL을 오늘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또 외국인의 수급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L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3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중소형 방산주 어떤 기업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형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손익비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밀렸을 땐 10% 밀리는데 올라갔을 때는 5%밖에 못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방산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하지만 신규 매수의 입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이 좀 더 큰 종목군들을 따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컴퓨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기업이 고객사로 데리고 있다는 표현이 참 이상한데, 고객사가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슨과 현대 롯데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요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포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실적이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영업이익률도 15%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이런 기업은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 종목을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츠 테크놀로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